미나상 콘방와 도쿄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케이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월 23일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 도쿄 K짱이 준비한 컨텐츠는요, 기묘한 이야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뒤가 궁금해요 라고 저에게 몇 번이나 요청해 주신 그런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아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몰랐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는 재판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그 사건과 그리고 그 뒤에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도쿄 K짱의 기묘한 이야기 그 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할머니 기억나시나요? 전설의 꽃뱀 할머니로 유명했던 그 할머니예요. 자, 그녀의 이름은 카케이 지사코상. 그녀는 1946년 11월 28일생으로 아마 지금의 나이는 72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녀는 사가현 출신이고요.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스미토모 은행이라고 그 은행에서 근무를 하죠. 그녀에게는 딸과 아들, 자식 2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녀가 은행에서 근무한 건 그녀의 나이 24살부터 약 6년 동안 그 은행에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좀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간 좀 똑똑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 자, 그녀의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더 자세한 영상은 유튜브 도쿄 K짱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녀의 결혼 상대. 그녀는 24살 때 트럭 운전사와 결혼을 합니다. 자, 카케이 지사코상이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지에서 만난 남편이라고 해요. 그녀가 간 여행지는 카고시마현에 있는 사쿠라지마라는 곳이래요. 자, 그 두 사람은요, 사실 결혼할 때 부모님의 반대가 되게 심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도피 같은 걸 떠나서 굳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룹니다. 첫 남편의 거주지가 오사카였는데요. 그녀는 스미토모 은행을 퇴사한 후에 남편과 함께 오사카로 이주를 합니다. 자, 그녀가 당시에 막 이렇게 뭐 살인사건에 연루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막 하고 있었을 때 그녀의 인터뷰 장면을 들어보면 그녀의 말투에 약간 칸사이 벤이 들어가요. 칸사이 사투리. 그러니까 약간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당시 그녀가 인터뷰했던 장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自分がそんなもん犯罪者にもなりたくないし、そこまでアホでないから。 나는 살인범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그 정도까지 바보가 아니야. あえてその人に殺すようなこととかするほど私はそんなアホな女じゃないです。 나는 그 사람을 내가 죽일 정도로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아호자 나인데스, 약간 이런 데서 약간 칸사이弁같은 게 약간 느껴져요. 또 다른 인터뷰 보실게요. なんでこうなるのって、もうほんまにそれ一言ですわ。 홈마니 이런 것도 약간 칸사이弁사투리인데 뭐라고 하냐면, 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정말 나는 그냥 딱 이 한마디야. ただね、私ここであなたたちに言いたいのはね、私は再婚したい女じゃないんですよね。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내가 그렇게 재혼을 원하는 여자는 아니었어. たまたま知り合った人が再婚願望が強くて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그 사람이 재혼하길 너무 원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 거야. 약간 좀 이런 말이지.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한테 결혼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혼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어떤 대답을 하냐.
本って何ですか？やっぱし生活の安定とどこか一緒に遊びに行ったり楽しく 나에게 결혼은 나의 생활에 대한 안전이야. 그리고 재미있게 뭐 여행도 가고 するっていう、あとその代わり相手の健康管理は私がするし、 상대방의 건강 관리는 내가 해주고 美味しいもの食べさせてもらったり、お互いに、楽しく暮らすっていうのですよね。 그리고 나는 그 사람한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냥 서로가 재밌게 살아가는 그런 거지 라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나의 생활에 대한 안전, 그러니까 이런 뭐 생활에 관련돼서 내가 불안하지 않은 생활력, 그리고 뭐 상대방이랑 같이 재미있게 노는, 즐겁게 지내는, 그 사람 건강관리는 내가 해줄 거고 건강관리는 내가 해준다 그랬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같이 둘이 재밌게 지내는 게 이게 결혼이야. 그리고 내가 사람 죽일 정도로 그렇게 멍청한 여자가 아니라고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약간 뭐랄까 칸사이벤이 약간 있었던 게 혹시 그 트럭 운전사를 따라서 오사카에 갔을 때 그때 지냈을 때 20대 중후반쯤 갔을 때 그때 잠깐 배운 말투가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자, 어쨌든 그녀는 이제 아이를 이제 순산하죠. 근데 트럭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좀 장기간 조금 멀리 갈 때도 있고 집을 좀 많이 비우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 트럭 운전기사를 정리하고 인쇄업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멀리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게 마음이 좀 불편했는지 트럭 운전기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시작해. 종업원 한 10명 정도로 그 인쇄업을 시작했는데 인쇄업은 티셔츠에다가 프린트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림이라든지 글자 같은 거. 이 인쇄업으로 이 치사코상은 뭐를 만나냐? 바로 청산가리를 만납니다. 이게 사진 재판, 아날로그 재판 같은 거 뭐 찍어내는 이런 게 청산가리가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녀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인쇄업을 도우면서 청산가리를 조금씩 모아놓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청산가리를 되게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일의 일환으로 입수 방법을 알게 된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지. 그리고 사실은 이 남편도 그렇고 이 여자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경영이라든지 인쇄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10명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그 인쇄업은 이윽고 경영 부진으로 좀 안 좋게 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무렵 남편이 54살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그때 이 치사코의 나이는 47살이었대요. 자, 남편이 죽은 이유, 사인은 심장병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입원 중이었던 남편이 일시적으로 이제 외출 허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그 남편이 집으로 귀가한 날 밤에 남편이 사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남편이 죽자 이 치사코가 아내로서 남편의 뒤를 이어서 계속 그 힘들어진 인쇄업이 거의 망해가는 그 인쇄업을 계속 자기가 이렇게 이어나가. 하지만 자금 융통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에 2001년도에 그 인쇄소는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녀는 혼자 힘으로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 경영을 재정립하려고 친지들에게 이렇게 빚을 지고 돈을 빌리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다가 빚이 막 너무 많이 쌓여가는 거야. 그 당시 그녀가 진 빚만 2천만 엔 정도였다고 해요. 한국 돈으로 하면 2억이 좀 넘는 돈이죠. 자, 그리고 2003년에는 자택이랑 회사 공장도 경매까지 붙여지게 되고 완전 빚에 허덕이게 돼요. 빚지옥에 빠져든 거야. 그래서 그런지 그녀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재혼이었습니다. 그녀가 두 번째 결혼을 한 것은 바로 2004년경이었어요. 자, 두 번째 남편은요, 효고현의 니시노미야시에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남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약국 경영 그리고 공장 등의 약품을 도매하는 도매업을 했었고 꽤나 규모가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장님이었어요. 자, 두 번째 남편은 치사코의
보다 10살이나 많았던 60, 50, 60, 67살의 남편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뇌경색으로 병사하게 돼요. 그런데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이 약국을 경영하고 어떤 다른 이제 공장 등의 약품을 도매하는 그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이 취급하는 물이 뭐였냐? 약이 독극물 취급 책임자였어요. 뭔가 계속 뭔가 잡히죠. 독극물 취급 책임자였대. 물론 청산가리도 입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남자는 꽤나 부유한 남성이었고, 그리고 사실 그때 빚에 허덕이고 있던 이 치사코도 남편 덕분에 자기 갖고 있는 빚을 전부 다 완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여유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혼을, 그녀가 이제 그렇게 남편이 죽고 나서 그녀가 몇 번의 결혼식을 해요. 총 한 4-5번의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사랑이 너무 목말라 있는 여자였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2번째 결혼을 했을 때 사실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2번째 결혼 상대와 다시 또 이렇게 사별을 하자 그 남자랑 같이 또 이렇게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나라시에 거주하고 있던 오시다 타카노리, 그 당시의 나이 75세의 할아버지였어. 이 할아버지도 양품점, 뭐 홈센터 이런 것들을 다루는 좀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말기암으로 이렇게 약간 좀 병사는 아닌데 이렇게 말기암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유서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오사카시 나니와구에 있는 그 공증을 하는데 변호사한테 공증을 받는데 어떤 공증이었냐면 나의 모든 전 재산을 치사코에게 남기겠다라는 자기 유서의 공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서를 작성한 지 몇 달 뒤에 이 남성이 또다시 사망합니다. 사실 2사람은 결혼을 한 건 아니었어. 연애를 했던 거였어. 그런데 이 남성의 유산이 수천만 엔이었던 거야. 몇십억이었던 거야. 그래서 남자가 죽고 그 재산을 이 치사코가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연애를 계속해요. 같은 해, 그 남자친구가 죽었던 그 같은 해에 고베 북구에서 보일러 기사였던 스에이로 토시아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번화가에서 막 있다가 쓰러져서 구급차로 실려갑니다. 사실 이 2사람 사이에는 연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돈 문제가 얽혀 있었대요. 사실 이 치사코가 그 스에이로 씨한테 빌린 빚이 얼마였냐면 4천만 엔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한 4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아니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왜 또 돈을 빌렸던 걸까요? 하필 이 남자가 쓰러진 그날, 구급차에 실려간 그날도 이 치사코를 만난 뒤에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간 거예요. 치사코가 전화를 합니다. 내가 빌린 돈 갚을게. 만나 우리. 그래서 스에이로 토시아키 씨를 불러냈고 그런데 둘이 만나고 헤어지면서 이 남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일날 스에이로 토시아키 씨에게 어떤 누군가가 어떤 요만한 캡슐을 먹였다고 했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 바로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죠. 사실 캡슐이었고 영양제다 이렇게 말하고 먹인 거기 때문에 이 남자는 그거를 그냥 의심 없이 받아 먹었고 사실 입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여자랑 헤어지고 돌아가는 길에 캡슐이 점점 몸속에서 녹을 거 아니야. 그 약이 퍼지게 되면서 이 청산가리가 몸에 다 퍼지게 되고 그러다가 운전을 하다가 쓰러지게 되죠. 스에이로 토시아키 씨는요, 입원을 하고 1년 반 뒤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결혼을 합니다. 3번째 결혼이었죠. 그녀의 3번째 결혼은 2008년도. 상대는 야마모토 토시아키 씨라는 75세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원이기도 했고 농사도 하는 약간 자산이 또 있는 남성이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이 그런지 약간 말수가 그렇게 없고 좀 과묵한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치사코 씨와 만나서 결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2008년 2월 달에 죽게 되죠. 사실 이 남자의 가족들 있지, 친지들은 결혼한 사실조차 몰랐대요. 장례식에서 처음 치사코 씨를 만났고, 어머, 얘가 결혼을 했었나? 헉, 결혼하셨었다고? 이상하다. 들은 게 없는데? 그래서 장례식에서 처음 치사코 씨를 보고 결혼한 걸 알았다고 하는 거야. 모든 친지들이. 자, 그녀는요, 이 야마모토 씨가 죽은 다음에는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택, 이런 남자가 갖고 있던 이런 건물들을 다 매각하기 시작해요. 이때 그 죽은 그 야마모토 씨의 친지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아무런 설득이나 아무런 상담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 남편의 자택이나 건물들을 막 매각하기 시작해. 자, 2009년에 그리고 아까 입원했었던, 실려갔었던 나라현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남성이 죽어버려요. 2012년 3월 9일 혼다 마사노리라는 71세의 어떤 한 남성과 그녀가 또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사고사를 당해요. 뭔가 이상하다 느낀 경찰들이 그의 몸을 부검을 했는데 그의 몸에서 또다시 청산가리가 발견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혼다 씨의 혈액이 보존되어 있었고 2년이 지난 2014년경에 혈액 재검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청산가리가 발견된 거예요. 혼다 마사노리 씨는요, 죽기 직전에 치사코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걸 유언장에 남겼어. 내 아파트를 치사코에게 넘겨주겠다. 사실 치사코는 혼다와 결혼하지 않았어요. 혼다 씨와는 결혼하지 않았고 연애했는데 이 모든 죽은 남성들이 이 죽기 직전에 모두 그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겨준다는 유서를 작성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 혼다상이 죽자마자 자기가 물려받은 그 아파트를 매각시켜버립니다. 자, 그 이후로도 그녀는 또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해요. 어떤 준비를 하냐면 결혼상담소에다가 회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알려진 것만 10개소가 넘는 결혼상담소에서 재혼상대를 모집한다라는 거를 회원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하고 나서도 결혼을 또 한 번 했대. 근데 그녀가 상대로서 원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이 너무너무 웃겨요. 어떤 조건이었냐? 일단 노인이어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산가여야 되고 그리고 병을 갖고 있는 남자여야 한다라는 게 그녀의 조건이었어요. 너무 이상하죠? 맨 아래가 너무 이상해. 병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남자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후처업이라 그러는 거야. 후처업을 뭐라 그러냐면 재혼을 해서 이걸로 돈을 만드는 이런 거를 후처업이라 그러는데 이 후처업을 이제 뭐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웃긴데 어쨌든 그걸 자기가 이렇게 후처업으로 뭐 한 거야. 돈을 그렇게 해서 불려 나갔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결혼과 교제를 번복하면서 그녀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돈만 10억엔 이상이다라고 말이 있었어. 10억엔이면 100억 정도 되는 자산이에요, 여러분. 100억. 그래서 10억엔 정도 갖고 있었던 그녀. 사실 그녀가 두 번째 결혼식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당시 그녀는요, 부동산 투자, 뭐 FX 투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건물 투자하는 걸 해서 이 거금을 모두 거기다 다 때려 박은 거야. 그래서 그녀가 체포당할 때는 사실 그녀 통장에는 거의 돈이 없었다고 해요. 자, 카케이 치사코가 체포된 것은요 2014년 3월입니다. 사건에 발각된 계기가 뭐였냐면 네 번째 남편 카케이 이사오씨, 이 이사오 씨가 이상하게 죽은 게 그녀가 덜미를 잡힌 거예요. 2013년 12월 28일 교토 후무카이시 에 살고 있는 카케이 이사오 씨가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이 뭔가 상태가 이상해서 그 시신을 가지고 부검을 했는데 그 시신에서 청산가리가 검출이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 치사코 씨와 그 남자는요 그 당시 10월에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갑작스럽게 죽은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제일 처음 의심한 사람은 바로 아내 카케이 치사코상이었어요. 자, 남편의 시신은요, 처음에는 그냥 병원에 안치되어 있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경찰들이 바로 부검을 신청했고, 그리고 장례식이 치러진 건 1월 4일이었습니다. 왜 경찰들이 그녀를 의심했냐면 그녀와 결혼했던 모든 남성들이 다 사망을 했고, 그리고 그녀와 뭔가 약간 열애가 있거나 그녀가 뭔가 좀 연애를 했던, 연관돼 있던 모든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경찰이 너무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복수의 결혼, 너무나 많은 결혼, 교제 상대, 그리고 그 모두가 조금 이상하게 죽은 거, 그녀를 만나자마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린 거. 그래서 경찰은 면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표면화하게 되기 시작한 건 2014년 3월이에요. 미디어는 난리가 난 거야. 우와, 젊은 여자도 아니고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을 너무 다 죽여버리다니. 와, 이건 대단하다, 대박이다 이래가지고 미디어가 모두 치사코 씨를 막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에 교토 부경이 극비 수사 진행시키는 연속 불의의 사건, 67세의 수수께끼 미녀 부상 막 이래가지고 막 이 할머니의 사진을 막 모든 언론 매체에서 이 할머니를 막 때리기 시작해. 그리고 그녀의 주위에 있는 남성들이 차례차례로 너무 이상한 죽음을 맞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알려진 것만 10명의 남자가 죽어버린 거야. 10명의 남자가 이 67세의 할머니가 죽인 거야. 자, 지금까지 결혼한 남자들도 결혼한 남자들이나 아니면 그녀와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내연 관계를 맺거나 무슨 그냥 연애를 하던 모든 유산의 공증이 끝난 다음에, 공증 증서까지 남긴 다음에 죽어버린 거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모든 남자들이 그녀에게 목을 맸을까요? 뭐가 그들에게 재산을 갖다 바칠 만한 그녀에게 매력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첫 번째는 그녀가 결혼 상담소를 통해서 남자들을 만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결혼 의사가 있는 남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진술한 그녀의 결혼 희망 조건이 뭐였죠? 노인이어야 되고, 혼자 생활해야 되고, 자산가여야 되고, 병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야? 혼자 사는 남자, 가족들과 별로 이렇게 왕래도 없고, 혼자 사는 남자가 병도 있는데 나이도 많아. 근데 재산이 많아. 자, 그 중에서 결혼 상담소를 통해서 치사코와 맞선을 본 남성도 몇 명 있었는데, 뭔가 이 치사코한테 뭔가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는 남성이 있었고, 아니면은 친족이나 그 남자의 자녀들이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그녀가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자, 치사코 피고 측에 있다 보면, 그녀의 입장을 들어보면, 유산 상속은 확실하게 모든 전액을 나에게 줘야 할 것. 그러니까 자식도 친하면 안 되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가족들이랑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이면 더 좋은 거지. 그래야 모든 자산을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독신 생활로 아주 고독한 남성, 뭔가 항상 외로웠던 남성들,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도 가족이 별로 없으면 다 처리할 게 없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재산은 치사코 씨 그녀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증 증서가 발견된 다음에는 친족들이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많았대요. 이런 선택을 하실 분이 아닌데 언제 이런 걸 공증받은 거야? 결혼한지도 몰랐는데. 하지만 그들이 알고 난 뒤는 너무 늦었죠. 그리고 그녀는요,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응석바지고 연애를 잘해요. 그리고 요리도 잘해요. 그리고 잠자리도 나쁘지 않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소개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너랑 만나서 행복해. 나 자기 만나서 너무 행복해. 나 자기랑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들은 뭐야? 맨날 고독하고 외롭다가 이렇게 애교 많은 여자가 자기 이러고 맨날 집에 와가지고 밥 해주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러니까 남자들은 어때? 그래, 마지막 남은 일생 내가 이 여자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매서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 결혼하자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들은 당연히 이 할머니한테 빠질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그 당시 나이 치고 미모도 약간 있으신 편이었던 것 같고요. 그 연락도 자주 하고 애교도 많은 그녀가 이제 연애가 시작되면은 그 남자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내가 자기 먹고 싶은 거 해줄게. 좀만 기다려요. 라면서
집안을 보는 거지. 이 남자가 얼마 정도의 자산가인지, 이 집이 뭐가 있는지, 이 집 남자가 살고 있는 이 자택이 얼마 정도 하는 건지 다 꼼꼼하게 자세하게 지켜본 거지. 어떤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그래서 뭐 가구라든지 아니면 막 이런 것들도 막 다 지켜봤을 거야. 돈 좀 있겠네. 오케이? 이러면서. 그리고 남자들도 뭐 평생 혼자였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재혼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이들이 다 70 몇 살이었으니까. 어쨌든 독신 기간이 굉장히 긴 남성인데, 이런 식으로 맨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맛있는 것도 챙겨주고, 애교도 부리고 하니까, 그녀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데까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학창시절에 수혜부였었던 거야. 그래서 그녀는 수혜 같은 것도 되게 잘했을 거고, 그리고 아이 둘이 일단 키웠으니까 가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잘 해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궁극의 테크닉, 잠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침대에서 그렇게 끝내줬대요. 누가 알겠냐만. 뭐 이 나이 치고는 되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황홀감을 안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뭔가 테크닉의 소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남자들이 그녀에게 빠지게 된 것은 잠자리도 아마 있었을 거다라는 게 모든 언론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 할아버지의 뼈골까지 다 뽑아먹고, 결혼도 안 했는데 사귀기만 했는데도 전 재산을 받고, 그리고 버려버리고 죽여버리고. 근데 남성들은 그녀에게 모든 재산을 주려는 그 공증을 작성했을 때도 아마 치사코 씨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아마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자, 물론 그녀와 만났던 남자들은 그녀가 전에 어떤 남자랑 결혼했고, 그녀의 전 남자친구들이 어떻게 됐고, 전 남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생사의 여부도 몰랐겠지. 그냥 이 여자를 사랑한 거야. 그냥 이 돌아가신 분들은. 자, 솔직히 연애하는데 나이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치사코 씨는 남자를 아주 매혹시키는 그런 마법의 테크닉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녀가 다녔던 결혼 상담소 중 하나는요, 월 회비가 3,000엔밖에 안 됐어요. 3만원 월 회비가. 그리고 신분증만 내면 그 결혼 상담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녀는 되게 작은 돈으로 큰 유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 더할 나위 없는 만남의 수단이었지. 그녀는 결혼으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있던 아들과 딸, 사실 이 치사코 씨는요, 자신의 아들과 딸과는 연락을 안 하고 있대. 인연을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막 언론에도 이제 딸이랑 아들 얘기가 이렇게 많이 없는 거 보면, 이제 엄마와 아예 인연을 끊어버려가지고 그녀의 자녀들엔 정보가 많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이 사진들은요, 그녀가 만난 남성들, 이 알려진 사망한 사람들만 이렇게 나열된 피해자들의 사진입니다. 뭐 겹치는 것도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뭐 보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짧게 말할게요. 그녀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알려진 것만 그녀가 죽인 남자들. 1994년 9월 인쇄업을 하고 있던 54세의 남성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2005년 79살의 히로 토시야키 씨가 사망하죠. 자, 그리고 2006년 회사 사장이 사망합니다. 사인은 뇌경색이었어요. 그리고 2007년 12월에 스에이로 토시야키상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2008년 2월 자산가의 남성, 당시 나이 75세였던 이 자산가의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뒤 3개월 만에 남성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2008년 3월 전 회사 대표의 남성이 사망하죠. 그녀와는 2007년도에 교제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갑자기 또 사망하게 된 겁니다. 사인은 심장질환이었어요. 2009년 나라시에 사는 남성이 사망합니다. 말기 암으로 사망을 해요. 그리고 2009년 5월에 다른 남자 스에이로 토시야키 씨가 사망을 하죠. 2011년 9월 혼다 마사노리 씨, 그 당시 나이 79세의 할아버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의 3월에 오토바이 운전으로 갑자기 죽어요. 2012년 히노키 미노루 씨와 교제를 하고, 그 히노키 미노루 상도 다음 해인 9월 달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원래 인테리어업을 하던 어떤 남성이 있었는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2013년 11월, 카케이 이사오라는 남자랑 결혼을 하고, 그 남자는 다음 달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알려진 게 그녀가 죽인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자, 용의자는요, 이미 남편 이사오 씨의 살해에 관해서 처음에는 다 그냥 난 죽이지 않았어. 아까 인터뷰 봤잖아요. 나는 그렇게 사람 죽일 정도로 멍청한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또 다른 인터뷰를 보시면 내 남편이 죽으면 다 용의자를 나로 지목될 텐데 내가 바보야? 내가 그렇게 죽이게? 난 아니라니까. 라면서 계속 부인을 해. 자긴 죽이지 않았다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사오 씨 살인에 관련돼서 그녀가 네, 맞습니다. 자기가 죽였습니다라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다 씨의 살해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백을 할 때 캡슐에 넣어서 청산가리를 마시게 했다라고 진술을 해요. 자, 이 용의자는요, 교토와 오사카에 있었던 두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라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청산가리의 입수 경로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용의자는요, 혼다 씨의 살해에 관련돼서는 끝까지 난 하지 않았다. 난 안 죽였어. 혼다 그 사람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우겨. 그런데 그러다가 계속되는 조사에 의해서 그녀가 또다시 자백을 합니다. 뭐라고? 맞다. 혼다 씨도 내가 캡슐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먹였다. 라고 살해를 인정하는 진술을 술술술 뱉어나기 시작하죠. 자, 이 용의자가 살고 있었던 사카이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그녀의 집에서 빈 캡슐 있죠. 그냥 캡슐 있잖아.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 빈 캡슐이 10개 이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걸 압수수색하죠. 그리고 뭐 어떻게 죽였냐 했더니 다방에서 우리가 카페에서 뭐 있다가 그때 청산가리를 캡슐에 넣어서 먹였다, 마시겠다. 뭐 그래서 계속 그녀가 어떻게 죽였다는지 자백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녀는 남편 이사오 씨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고 그 이외의 몇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입수 경로는 어떻게 얻었냐라고 했더니 20년 전에 자기가 첫 결혼했던 그 남편이 인쇄회사를 했을 때 그때 청산가리를 취급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이 입수 경로를 알게 돼서 청산가리를 구입했다라고서도 진술을 하죠. 자, 여기까지가 그 당시에 제가 알려드린 사건이었어요.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영상 제가 여기다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여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증거가 없었어요. 그녀가 자백을 하기도 전이었어. 근데 제가 지금 처음 자백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백할 것도 없었고 증거 부족이었고 그래서 어떤 재판이 날지 그녀가 정말 무죄로 풀려나는 건가 이러면서 막 되게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2017년 11월 13일에 그녀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사실 그때 그녀는요, 약간 좀 치매를 앓고 있었대요. 하지만 재판부는 그녀가 치매 등을 앓고 있다. 그것들을 최대한 고려한다고 해도 사형을 피할 사안이 없다. 라면서 재판장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약간 경도의 인지증 정도라고 진단되고 있었던 당시의 치사코 피고. 사실 그녀가 책임 능력,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약간 책임 능력이나 소송 능력에 대해서 이건 지금 어떻게 재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고 싸우고 있었지만 약간의 경도의 인지증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저지른 건 너무 흉악하고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형이 인정이 됩니다. 자, 카케이 치사코 피고의 사형이요, 언제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라는 게 의문이긴 하는데, 사형 집행은 그날 아침에 결정되는 건 이렇게 딱, 야, 너 내일 죽여! 너 내일 사형이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녀가 계속 그 교도소에 있다가 뭐 10년 뒤에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20년 뒤에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아직 언제 사형을 당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아들, 딸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녀와는 절연 중이었어. 인연을 끊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녀는 지금 굉장히 고독한 상태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만약 그녀의 사형이 이루어지면 그녀의 사체라든지 이런 인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에게 처음 사형 판결을 내려졌을 때 그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다고 해요. 사형을 판결한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대. 근데 사실 제가 그 몇 개월 전에 어떤 거를 봤는데 어떤 영화를 봤어요. 일본 영화인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약간 후첩의 여자라는 뜻인데, 그녀를 모델로 모티브로 삼아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녀가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을 만나면서 후첩으로 이제 돈을 이렇게, 그 남자, 혼자 사는 남자의 돈을 다 갉아먹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근데 저도 이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딱 그 후첩의 여자 듣고 이 할머니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그녀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나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 영화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여러분, 옴 진리교 기억나시나요? 옴 진리교에 관련된 그 재판 과정과 어떤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옴 진리교 그 뒷이야기입니다.